네, 3교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1주차 강의 중인데요. 1교시와 2교시 시간이 보통 이제 한 25분 정도 저희들이 시간을 안배를 해야 되는데, 찍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너무 빨리 흘러가서 30분 넘게 제가 찍은 것 같아요. 그래서 3교시는 지금 해결 중심 치료 기법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양이 좀 얼마 안 돼요. 지금 남았는 게. 그러면은 한 15분 정도 하고, 뒤에 이제 인지 중심적인 상담 조금 더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이제 치료적 질문 기법 첫 번째 기적 질문을 했고요. 두 번째가 치료적 질문 기법 중에서 척도 질문입니다. 척도 질문은 여러분들은 이제 보통 뭐 0점에서 100점까지가 있다라고 하면, 내가 가장 지금 나의 기분은 몇 점입니까? 이거 되게 이제 활용도가 되게 많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적 질문하고 연결해서도,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당신의 기분 상태는 점수로 매기자면 0점부터 10점까지 있다면 몇 점일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래서 척도 질문은 내담자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자신의 경험을 측정하고 추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목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목표를 향해서 전진해 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 주관적인 척도와 측정을 이제 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 주관적인 거예요. 이게 점수가 정해진 게 아니라 본인이 생각할 때 이게 0점에서 10점 중에서 어떻게 이제 몇 점을 할 수 있겠느냐. 뭐 예를 들면 당신이 더 이상 나에게 상담을 하러 오지 않으려면 몇 점이면은 안 와도 되겠느냐. 0점에 10점까지. 그러면 8점. 그럼 지금 현재는 몇 점이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주관적으로 본인이 척도를 나타낼 수 있도록, 그 점수를 매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바로 척도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어요. 척도상에서 1점이 더 높은 날은 어떤 것을 보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할 수도 있고요. 척도 점수에서 몇 점이 되면 충분히 좋은 점수라고 할 수 있을까요? 라든가, 그 점수를 받는 날의 하루 일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럼 나는 10점 아니면 뭐 8점이면 나는 정말 충분히 좋은 점수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 점수를 받는 날의 하루 일상은 그럼 어떤 모습일까요? 뭐 화도 내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그리고 어떤 모습일 거다, 이렇게 이제 상상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그런 속도 점수를 받는 날은 지금과 뭐가 다르게 당신이 행동을 하게 될 거야 라든가, 당신의 기분은 어떨까요 라든가, 뭐 이렇게 이제 질문을 척도 질문은 우리가 이제 아주 응용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척도 질문을 척도로 0점 중에서 100점, 0점에서 100점까지라면 뭐 그 중에서 몇 점이냐, 아니면 0점에서 보통 10점, 내에 봤을 때 10점이 가장 좋은 상태라면 당신의 지금은 몇 점이냐, 뭐 기분 상태는 몇 점이냐, 그리고 처음 왔을 때 하고 지금하고 어떤 점수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어떨까, 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예외 질문이라는 게 있어요. 예외 질문은 앞에서도 계속 제가 예외 상황을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해결 중심 단기 상담에서 옹호자들은 소위 문제라고 내담자가 제시하는 어려움이 심각도가 좀 덜하거나 문제가 전혀 나타나지 않은 때가 항상 존재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면서 늘상 불쾌하고 늘상 불안하고 늘상 분노하고 뭐 늘 우울하진 않거든요. 분명히 내 삶 속에서 내가 경험한 어떤 부분에서 그렇지 않은 때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예외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담자는 내담자를 격려해서 이러한 상황이 언제인지를 잘 찾아보도록 하고, 그러한 상황이 일어나는 빈도를 최대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외 상황을 찾는 질문으로 뭔가 평소와 달랐던 그런 상황이 일어났다면 그게 어떤 상황이었나요? 뭔가 평소와 달랐던 상황이 있다면 그때 당신은 어떤 일을 했나요? 이런 것들을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평소와 달랐던 상황이 있다. 지금은 늘 불안하고 뭐 분노가 올라오고 우울한데, 그렇지 않았던 상황이 있었다면
어떤 상황이었냐, 당신이 기분이 좋고 어떤 불안도 없었고 이럴 때는 언제였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신은 어떤 일, 당신이 한 건 어떤 거였냐, 당신의 주변 상황은 어땠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예외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대처 질문이에요. 대처 질문은 이제 그 내담자가 미처 알아채지 못하는 자원을 찾아보는 거. 이제 우리가 그 해결 중심 상담은 과거에 있었던 문제 중심이 아니라 뭐라고 했나요? 지금 현재의 그 과거에 있는 문제보다는 지금 해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를 찾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은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 강점들, 이런 것들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처 질문이 바로 미처 내담자 자신은 늘상 나는 못났고 나는 바보 같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거든. 그러면은 자기가 진짜 가지고 있는 강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찾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자원들을 찾아보게 하기 위해서 고안된 질문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들을 살펴보면 내담자에게 할 수 있는 질문은 이 우리 교재 254페이지 있어요. 대처 질문인데요. 저는 상황이 당신에게 정말 얼마나 어려웠는지 알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놀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만약에 정말 너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애들도 제대로 못 보겠고 부모 노릇도 제대로 못하고 막 이런 이제 그 호소를 하는, 그래서 이제 늘상 우울하고 나는 너무 못난 것 같아서 불안하고 이런 이제 분이 그 내담자가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이제 이 내담자에게 질문을 하는 거죠. 당신은 지금까지 자녀를 양육을 하면서 그리고 그 힘든 상황에서도 직장 생활을 하고 그리고 아이를 돌보면서 잘 해내지 않았느냐,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 있었느냐 라고 이제, 그러니까 결국에 뭡니까, 본인이 지금까지 아이를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아이를 이렇게 지금까지 잘 길러왔고 가족들도 잘 보살피고 가족 생활을 잘 해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바보야, 나는 너무 못났어, 난 아무것도 할 게 없어라고 이렇게 이제 만약 생각하는 분이 있다라면 분명히 이분한테는 뭡니까, 강점 자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본인 속에 에너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에너지를 당신이 그렇게 바보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지만 당신이 이미 해왔다라는 거죠. 그런 질문들을 해주는 거죠. 당신은 지금까지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어제 아침에도 일어나서 눈을 뜨고 또 나에게도 이렇게 오게 됐지 않느냐, 뭐 이렇게 이제 하면서 그렇게 하게 된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처 질문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본인 또 그런 힘이 있구나, 에너지가 있구나라는 걸 찾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예, 이게 이제 대처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없는 이야기예요. 예, 문제가 없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해결 중심 상담자는요, 내담자를 위해서 비판단 구역을 창출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예, 비판단 구역. 그러니까 뭔가 같이 판단하고 뭐 이게 아니라 그냥 이제 그 비판단 구역이라고 하면 일이 잘 되어가고 있고 삶의 영역 중에서 문제없이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비판단 구역이라고 합니다. 뭐 다른 말로 하면 좀 예외 상황이 있는 걸, 예, 문제없이 잘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없이 그 진행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게 예외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또 예외 질문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이 잘 되어가고 있고 문제없는 어떤 삶의 영역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 이게 이제 비판단 구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없는 이야기는, 이런 이제 문제없는 비판단 구역에 대한 이야기는 내담자의 숨겨진 자원을 발굴해내는데 유용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어때요? 대처 질문, 기적 이런 게 다, 대처 질문도 뭡니까? 결국에는 예외적인 어떤 상황들을 당신이 굉장히 우울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을 찾아내는 게 대처 질문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문제가 없는 이야기도 비판단 구역을 찾아내는 거고요. 비판단 구역이라는 게 또 뭔가요?
예외 상황적인 일이 잘 되어가고 문제없이 진행되었던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들을 다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다? 바로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원, 에너지, 그리고 강점, 장점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거죠.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내담자에게 힘을 주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뭔가를 해낼 수 있는 그런 해결점을 찾는 것, 본인의 어떤 우울함이라든가 뭐 아니면 분노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도, 우울하지 않고도 내가 잘 살았는 거, 분노하지 않고도 내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는 이걸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제 해결 중심 상담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기법들은 대부분 다 이런 이제 질문 기법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 찾기거든요. 마지막으로 자원 찾기. 이제 마지막에 결국에는 뭡니까? 자원을 찾아가는 거예요. 누구의 자원? 내담자가 내담자 속에 들어있는 자신의 강점 내지는 주변은 이 사람을 둘러싼 내담자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인 자원, 관계망, 상호작용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자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자원 찾기입니다. 해결 중심 단기치료의 핵심 과제가 바로 뭐였어요? 내담자가 자신의 직접적인 지지 체계들과 사회관계망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내부 역량, 그 다음에 기술, 자원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이런 자원들에 주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다. 심지어는 뭡니까?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 또한 이것도 강점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죠? 그래서 내담자의 초점을 자원에 두게 함으로써 내가 가지고 있는 뭐 불리한 조건 이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역량, 그 자원 안에는 역량, 기술 이런 것들이죠. 두게 함으로써 내담자는 자신을 내적으로 유능하고 외적으로는 지원을 받고 있다고 자신의 이야기를 구성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어떤 건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 속에는 누구나 다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단점 투성이지만 보이지 않는 거기에서 꽃을 피우는 정말 진흙 속에서도 연꽃을 피우는 그런 진흙 속에서도 진주가 있다라는 거죠. 내 마음이 진흙탕이고 정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게 진주가 있고 그리고 정말 진흙 속에서도 연꽃이 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고 또 뭡니까? 주변을 둘러싼 사회관계망 내가 발견하지 못할 뿐이지 충분히 많은 지지체계들이 있고 이걸 뭡니까?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러면서 거기에서 힘을 얻도록 해주는 거. 이게 바로 해결 중심 치료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 나를 둘러싼 문제들, 뭐 어린 시절에 있었던 가족 속에서 있었던 사랑받지 못했던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정신분석이라든가 우리 정신협동 이론은 뭡니까? 그걸 끄집어내서 그걸 막 이제 어린 10살 때나 아니면 5살 때 나와 만나서 그걸 치료하는 그런 거라면 우리 현실 해결 중심 치료 같은 경우는 뭔가요? 해결 중심 치료 같은 그런 문제들, 이 문제들은 덮어두고 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는 이미 일어났는 거예요. 이건 덮어두고 뭡니까? 그야말로 해결책이 뭔가라는 거예요. 해결책. 근데 그 해결책이 다 어디에 있다? 나에게 있다. 그리고 내 주변을 둘러싼 정말 많은 지지체계들 속에 있다라는 게 바로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원을 찾아주는 거, 이게 이제 우리 해결 중심 단기 상담의 그야말로 핵심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뇌를 둘러싼 외부뿐만 아니라 외적 이런 것들이 함께 이제 내담자 속에 이제 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게 바로 해결 중심 상담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뭡니까? 과거의 문제들을 다 끄집어내서 이렇게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근데 딱 핵심 적인 그런 해결책을 찾아서 그 해결책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자원을 찾는 거 이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여기까지 해결 중심 치료는 여기까지 하고요. 인지 중심적인 상담에 대해서 조금 더 지금 15분 했거든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 더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새로운 인지치료에 대해서 새로 창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인지치료, 우리 10장의 인지치료인데요. 261, 우리 교재는 261페이지입니다. 인지치료, 여러분 인지상담은 진짜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지금 뜨고 있는 이 상담 중에 하나고요. 요즘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TV에 많이 나오는 김경일 교수님, 그분이 이제 인지상담가거든요. 인지상담가에 아주 대학교 계시는 그분 TV에 되게 자주 나오거든요. 어쩌다 어른이가 거기에도 나오고, 그분이 이제 하는 상담이 인지상담인데, 비교적 좀 단기 상담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 해결 중심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인지 상담 자체도 장기 상담보다는 단기 상담, 물론 뭐 장기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이제 하나의 인지 도식이 있어서 사고방식, 보통 인지하면 이제 생각, 사고방식이거든요. 사고방식이 잘못돼서 뭔가 정신적인 문제가 온다라는 그거거든요. 그래서 사고방식을 바꾸면은 우리 사고방식을 바꾸면은 이제 치료가 된다. 뭐 이렇게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단기적인 상담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하나씩 볼까요? 개요와 함께 이 인지상담을 창시하신 분이 100이거든요. 그래서 100의 생애와 발전 과정을 좀 보고요. 인간관과 주요 개념이 뭔가, 상담의 목표와 상담자의 역할은 뭔지, 상담 기법, 이런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한 10분 정도 하고 나면 10분 정도 하고 나면 11주를 마칠 텐데요. 그럼 12주차까지 해서 인지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지 상담도 12주차에 다 끝내고 좀 뭐 더 남으면, 시간이 남으면 뒤에 합리적 정서행동 치료까지 할 수 있으면은 이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제 우리가 상담 심리학 전체적인 개요와 함께 전체적인 걸 쭉 훑어나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좀 광범위하기 때문에요. 뭐 인지 상담 이런 거다. 뭐 또 합리적 정서 행동 치료가 있다. 뭐 이런 거 좀 알아두시는 것만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 인지 상담의 이론적인 특징부터 한번 볼까요? 인지 상담은 환자의 문제를 인지적 용어로 요약 정리하고 이를 기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지 상담은 건강한 치료적 동맹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상호 협력과 환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한다. 뭐 비슷하죠, 그죠? 그리고 인지 상담은 목표 지향적이고 문제 중심적인 치료다.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 뭡니까? 해결 중심 상담 같은 경우에는 어땠어요? 문제는 둘째치고 그냥 해결책부터 먼저 갖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인지 중심적인 상담이 인지 치료라든가 그 다음에 합리적 정서 행동 치료, 교류 분석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인지 중심적 상담에서 교류 분석은 제가 안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인지 상담과 합리적 정서행동 치료 이 두 가지만 이제 하도록 할게요. 하도록 하는데 인지 중심적 상담에서 이제 첫 번째가 인지 치료거든요. 그래서 인지 치료, 인지 상담의 이론적 특징이 목표 지향적이다. 문제 중심적인 치료다. 문제와 어떤 우리가 정서적인 어떤 문제가 있다면, 심리적인 문제가 있다면 뭐 우울이라든가 아니면은 뭡니까 분노, 그다음에 불안 이런 증상이 있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문제. 예, 뭔가 유발 사건이 있단 말이에요. 유발 사건. 그래서 이 유발 사건이 뭔지에 대해서 알고 그 유발 사건으로 인해서 뭔가 문제가 있으면 그러면은 그 중심으로 이제 치료를 해 나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의 상황을 강조합니다. 과거가 아니라 지금 여기, 인지상담은 지금 여기. 지금 여기에 이런 정서적인 문제가 왜 생겼는가. 그리고 이 생긴 것에 대한 유발 사건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유발 사건이 그 유발 사건을
겪었다고 똑같은 상황을 겪었다고 해서 똑같은 어떤 문제가 똑같은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죠.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지상담은 교육적이고 환자 스스로 자신의 치료자가 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 교육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재발 방지를 강조한다 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인지상담은 단기적이고 한시적인 치료를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뭐 몇 년이 아니라 뭐 10회기 20회기 이 정도로 그렇게 이제 한시적인 치료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지상담은 구조화되어 있는 치료다. 이렇게 뭔가 그냥 아주 여러분 뼈대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하는 치료다. 그 다음에 인지치료 내지는 상담은 환자가 자신의 역기능적인 사고와 믿음을 식별하고 평가해서 반응하도록 그렇게 가르칩니다.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다. 어떤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식별하고 내가 이런 걸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평가해서 반응하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그래서 조금 교육적인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교육. 그래서 보면 교육을 많이 해요. 교육이라는 방법을 많이 쓰기도 하죠. 그죠? 그리고 사고, 기분,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기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 이제 개요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배의 생애와 인지치료의 발달 과정입니다. 이 인지상담의 발전 과정인데요. 백이라는 이분이 이제 2021년도에 태어나셔가지고 지금 아직도 생존해 계시거든요. 이분의 연세가 얼마 됐을까요? 거의 100세가 다 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 인지치료를 개발하셨는데 이분은 이제 정신과 의사이신 거죠. 그래서 미국 뉴잉글랜드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막내 아들이었대요. 5남매 중에서 2명이 유아기에 사망하면서 어머니가 굉장히 이제 정신적인 문제를 많이 이제 가지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는 굉장히 차분해서 어머니하고 다르고, 그래서 이 어머니는 항상 이제 우울하고 예측할 수 없고 과잉보호적이었다. 왜냐하면 아이 둘을 잃었기 때문에 굉장히 과잉보호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동기에 이제 많은 어려움을 겪었대요. 백일이라든가 천식 이렇게 해서 결석을 자주 했고, 또 형이 베개 장난을 해서 지식에 대한 공포를 지니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7세 때 팔도 부러지고 이 폐혈증을 앓게 되어서 어머니하고 떨어져서 수술을 받았던 경험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수술 받는 것에 대한 지속적인 공포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공포증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외에도 그 학교 선생님 이제 이런 사고도 많이 있고 몸이 안 좋고 이러니까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할 수 없었겠죠. 결석을 자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한테 굉장히 선생님께 무시당하는 말을 많이 당하고, 그래서 그때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그래도 뭐 이후에 자기 그 유능감 이런 것들을 회복해서 의사가 되기는 했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생애의 과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인지치료의 인간과는 어떤 것인가? 인간을 사고에 따라 행동과 감정이 결정되는 존재로 봤어요. 예, 그러니까 어릴 때 뭐 어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사고 방식에 따라서 이제 좀 쉽게 말하면 인지, 사고, 우리가 보통 사고방식이 틀려먹었다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사고방식이 좀 그분은 뭐 사고방식이 어떠하다 이렇게 할 때 그 사고에 따라서 행동과 감정이 결정되는 존재다 이렇게 봤고요. 둘째로는 인간과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정신장애에는 장애마다 각기 특수한 내용의 생각을 자동적으로 한다. 이게 이제 뭐 스키마, 자동적 사고,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스키마라는 이야기, 자동적 사고를 하는 특성을 가진다. 그래서 이제 뭐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라고 하면 그 분노를 일으키는 자동적인 사고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울한 경우에는 우울을 일으키는 자동적인 어떤 사고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인간을 일종의 정보 처리 및 인지 구조의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어요. 정보 처리라는 그러니까 뇌에 뭔가 딱 들어오면
뭔가 자동적 사고가 일어나서 감정이 딱 일어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정보 처리하는 것. 우리가 이제 왜 컴퓨터에 뭐가 입력이 되면 아웃풋이 나오듯이 이제 이렇게, 그리고 그 안에 처리되는 그 과정 안에 뭔가 자동적인 사고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인지 구조의 관점에서 인간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무의식 속에 뭐 그 인간 각각이 가지고 있는 물론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이 인지 상담의 인간과는 어쨌든 간에 딱 이렇게 인간이 어떤 구조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의 인지에 대해서 자각하고 있고, 또한 자신의 인지를 알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인지를 이제 스스로 이제 바라볼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인지를 바라보기 때문에 수정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자신의 인지에 대해서 자각하고 자신의 인지를 자기가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뭡니까? 수정도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그럼 그걸 수정하게 되면 어때요? 자신의 사고방식을 바꾸면은 나오는 인지 구조화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인간은. 그러면 나오는 이 자동적 사고를 바꾸면, 사고방식을 바꾸면 어떻게? 감정도 불안이 아니라, 만약에 불안 때문에 왔다라면 뭐 그게 왜 불안해?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다라는 걸 그렇게 보는 이제 인간관이죠. 그래서 인간을 이렇게 보는 거죠. 사건이 있다. 그럼 의식과 무의식 있잖아. 그럼 무의식은 저 밑에 있어요. 이게 잘 안 보여. 사건이 있으면 의식 속에서 자동적인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이거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생각이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자동적 사고는. 이걸 이제 스키마라고 하거든요. 핵심 믿음. 이거는 이제 최응희 교수님이, 우리 한국에서는 최응희 교수님이 그 정신과 선생님이신데 아주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이분이 이제 이런 모델을 사용하세요. 스키마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 스키마는 핵심 믿음이거든요. 자동적인 사고를 일으키는 어떤 스키마가 있어. 핵심 신념, 믿음이 있는데, 이거는 그 이전에 여러 가지 경험들로 인해서 나에게 스키마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이 스키마가 자동적인 사고를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적 사고 때문에 어때요? 나는 내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응은 감정과 행동과 생리적인 변화,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뭐 우울, 뭐 분노, 아니면 불안, 뭐 이게 이제 우리 그 심리 문제의 3대 천왕이라고 했잖아요. 이 3대 천왕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스키마, 이걸 핵심 믿음, 스키마 이걸 바꿔줘야 되는가? 이전의 경험들은 우리가 바꿀 수는 없잖아요. 이전에 이미 일어났던 경험, 제가 강의 시간에 말했나 모르겠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지만 과거에 있는 경험들은 내가 바꿀 수가 없어요. 과거는. 그죠? 그러면 경험들은 바꿀 수 없지만 내 믿음은 바꿀 수 있는 거죠. 스키마라고 하니 이 믿음은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일어나는 반응들도 자동적인 사고를 바꾸면, 핵심 믿음을 바꾸고 그럼 자동적인 사고가 바뀌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자동적인 사고를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어떤 사건에 의해서 사건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게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내 반응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 자동적인 사고, 스키마를 바꾸고 자동적인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그때 따라 내가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반응도 달라진다 라고 그렇게 보는 거죠. 30분이 벌써 다 됐네요. 제가 25분만 찍으려고 했는데 또 30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그 인지 모델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12주차에 계속해서 여러분들 만나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 다 잘 보내시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에는 레포트가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레포트 우리 온라인 게시판 잘 보시도록 하고요. 그에 맞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시고요. 12주차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